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립선암의 약물 치료 및 부작용 관리라는 제목으로 또 짧은 강의와 함께 여러 Q&A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첫 시간에는 전립선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치료인 전립선암의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부작용 관리,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립선암에 있어서 약물 치료, 여기서 말하는 약물 치료는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는 항암 약물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치료에 이제 연결되는 이제 부작용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국소전립선암이라고 그래서 다행히 진단 시기가 초기인 환자들 대상으로 인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쉽게도 진단 당시에 이미 조금 진행이 된 주변으로 좀 번져 있다든지 아니면 뼈라든지 원격 임파선, 뭐 간이라든지 폐에 전이가 있는 4기 이상의 암을 대상으로 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복잡한 뭐 전립선암의 약물 치료, 그다음에 선택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환자를 보고 어떤 어 약제를 선택하느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항암제, 어떤 약제의 치료 효과와 그다음에 어 저 앞에 찾아온 환자분의 인제 질병의 특성, 전립선암도 굉장히 다른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환자의 기본 특성, 나이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동반 질환이 어떻게 된다든지, 또 다른 어떠한 특별한 질환 때문에, 병 때문에 기대되는 평균 여명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리고 환자가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기본적인 검사 수치, 뭐 빈혈이 심한 분들, 아니면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 수치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인 분들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항암제가 갖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부작용, 어떻게 투여하느냐, 뭐 경구약제냐 아니면 뭐 혈관 주사로 맞는 항암제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제가 음 경제적으로 얼마나 인제 접근도가 괜찮은지,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지 않고 국내에서는 많은 항암제들이 인제 급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급여로 에서 혹은 선별 급여에서 그 급여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인제 아주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이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1 기와 2 기와 같은 국소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하지 않고 근접 관찰이라는 치료로 인제 저희들이 관찰을 한다고 그랬고, 인제 3기 이상이 되는, 그리고 전이가 있는 4 기의 환자, 그다음에 어떠한 1차 약물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반응을 하지 않고, 거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불응을 보이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뭐 이런 단계가 되면 인제 굉장히 많은 항암제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크게 인제 진행성 전립선암, 그다음에 뭐 전이가 있는 전이성 전립선암에 있어서 우리가 인제 생각하게 되는 약물 치료의 종류를 보시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호르몬 치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르몬 차단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으로 인제 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딱 차단을 하면 이 대부분의 전립선암이 일단은 굉장히 쇠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치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에서 양쪽 고환, 이 고환, 남성에 있어서의 고환이 인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어 장기인데, 이 양쪽 고환을 외과적으로 거세, 그러니까 양쪽 고환을 외과적으로 제거를 하니까, 고환 절제술을 하니까 이 사기 전립선암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이런 발견을 통해서 인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호르몬 치료, 호르몬 차단요법에도 결국에는 저항을 생겨서 이제 암세포들이 내성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고환을 제거한다든지 약물로서 고환 절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화학적 거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성이 생겨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표적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크게 호르몬 치료, 항암 화학요법, 표적 치료, 면역 치료, 크게 네 가지의 약물 치료로 이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전립선암은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 버리면 일단은 전이가 되었던 전립선암이라 하더라도 많이 쇠퇴가 된다는 거죠. 많이 치료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1차 치료가 가장 전이성 전립선암, 4기 전립선암에 있어서 기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과적으로 이 호르몬을 차단하는 게 고환 절제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주사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내과적 거세, 화학적 거세라고 얘기하는 이제 3개월마다 매달마다 혹은 6개월마다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배주사 얘기하시는데, 피부나 근육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양적 고환을 절제를 한 거와 똑같이 이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불과 한 5-6년 전, 10년에서 한 5년 전 사이만 하더라도 4기 전립선암,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다발성 골전이, 뼈전이를 보이는 4기 전립선암 환자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호르몬 박탈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치료였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4기 전립선암 딱 진단되었을 때 여러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그러니까 2가지 약제를 병합한다든지 3가지 약제를 병합한다든지, 그래서 2제 병용요법, 3제 병용요법이라는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을 이제 개발함으로써 처음에는 호르몬 박탈요법만 하는 경우, 단일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 33개월에서 35개월 정도의 여명이 이제 수명이 있었다고 하면, 도세탁셀이라고 하는 항암 화학요법을 병용하는 2제 병용요법에는 조금 더 증가되었고, 요즘 많이들 알고 있는 아비라테론, 아팔루타마이드, 엔잘루타마이드, 달로루타마이드와 같은 이런 경구 신약들을 병용하는 또 2제 병용요법에서는 조금 더 생존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이런 경구약제하고 도세탁셀까지 합치는, 그리고 호르몬 박탈까지 하는 3제 병용요법을 하니까 이 생존기간이 더욱더 연장된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과거의 기본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호르몬 박탈 치료, 단독 치료는 더 이상의 이제 표준 치료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비라트론, 엔잘루타마이드, 아팔루타마이드, 달로루타마이드와 같은 이런 신약들을 사용하는 2제 병용요법, 혹은 더욱더 병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 3가지 약제를 같이 사용하는 3제 병용요법이 현재 전이를 동반하는 4기 전립선암 치료의 1차 치료의 표준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생존기간이 현저하게, 4기 전립선암이라 하더라도 이 생존기간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호르몬 차단요법,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 차단요법, 호르몬 박탈요법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호르몬 치료라고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과적 거세라고 하는 양적 고환을 절제를 하는 게 이제 남성들한테, 환자분들한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화학적 거세, 내과적 거세라고 하는 주사요법을 통해서 똑같은 치료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졸라덱스, 루프린, 퍼마곤, 엘리가드, 이런 이제 LHRH 작용자라고 해가지고 한 달, 3개월 혹은 6개월 간격으로 이제 피하 주사, 근육 주사를 하면 이제 양적 고환을 제거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치료 효과를 이제 얻게 되고, 거기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제 병용요법이라고 하는 항안드로겐 제제라고, 항안드로겐 제제, 그러니까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신약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게 인제 오른쪽에 보시는 뭐 얼리다라든지 엑스탄디라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이제 아파루타마이드, 엔잘루타마이드, 그다음에 안드로겐 생합성을 억제하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하는 자이티가, 아비라트론 아스테이트라는 이런 경구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주사로 맞는 1차 약제에다가 이런 신약들을 병용하는 이제 병용요법이 대표적인 최근의 호르몬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이제 병용요법은 전 세계의 모든 대표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근고안에서 유럽 종양학회, 유럽 비뇨학과, 미국의 암학회, 국내의 대한전립선학회, 그다음에 내과 혈액종양내과 학회에서도 이런 2제 병용요법 혹은 3제 병용요법을 4기 전립선암 치료의 표준 치료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제 항암제하고 인제 보통 우리 그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인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혈관 주사를 맞고 탈모가 일어나고 구토를 하고 식사를 못 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이런 세포 독성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인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항암 화학요법이 도세탁셀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1차 항암제입니다. 상품명으로는 탁소텔이라고 하는 이제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름이 탁셀 뭐 뒤 두 번째 보시면 인제 제부타다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거는 성분명이 이제 카바치탁셀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에 사용되는 주요 항암 화학요법은 탁센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탁센이 도세탁셀, 2차 탁센이 카바치탁셀입니다. 그래서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경우에 거기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 2차 탁센인 카바치탁셀, 제부타나를 쓸 수 있다는 게 인제 알려져 있고, 아주 드물게 전립선암도 분화가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폐암에서 나오는 소세포암이라든지 신경 내분비 분화암으로 인제 암이 변성하는 경우, 변화하는 경우에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이런 항암제를 기업 근간으로 하는 그런 항암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 혹은 카보플라틴 혹은 여기에다가 에토포사이드라는 이런 항암제를 병합해서 아주 특이한 경우에 소세포암 혹은 신경 내분비 분화암으로 변화한 경우에 이런 항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도세탁셀이라고 하는 탁생계통의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좀 복잡한 표인데 전립선암이 4기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면 전문가들은 상기표와 같이처럼 1차 치료제는 어떻게 적용하고 1차 치료에 실패하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넘어가면 2차 치료는 어떻게 하고 3차 치료는 어떻게 하고 혹은 4차 치료는 어떻게 한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치료 시퀀스, 치료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치료 실패하면 2차 치료, 2차 치료 실패하면 3차 치료,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절한 타이밍에 어떠한 약제를 선택하는 하는 것이 굉장히 인제 복잡하고 어려운 인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제 1차 치료는 그다지 인제 복잡하게 생각할 게 많지는 않은데 2차 치료부터는 아주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치료 선택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종류인 인제 표적 치료인데, 요즘 인제 환자분들이 인제 외래오셔 가지고 저한테 많이 오셔서 인제 "표적 치료제를 받고 싶다." 그다음에 뭐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 오셔 가지고 "어떠한 신약 표적 치료제 임상에 참여하고 싶다." 인제 얘기하시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어 다른 암종에도 각각의 표적이, 어떤 특정 암종의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을 찾아가서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특별한 돌연변이를 보이는 경우에 화포 억제제라고 그래서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뭐 이런 데서 인제 많이들 들어보시는 유방암 발생 유전자, 유방암 관련 유전자라고 그래서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이 파프 억제제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1차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고 진행된 경우, 2차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고 진행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런 BRCA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이 파프 억제제를 이제 투여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선택적인 적절한 환자에서 어떤 환자가 이런 돌연 변이를 보이면 이 치료를 하면 이제 잘 듣는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피고라고 그래서 이제 표적 방사선 핵종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이제 뼈의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뼈 전이가 광범위하게 있는 환자들한테서 뼈 전이를 주로 이제 보이는 환자들한테서 이 조피고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되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방사선 미사일 뭐 이런 광고도 나오고 뭐 하는데, 전립선 표면 항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PSA 말고 PSMA라고 하는 표면 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행되는 암일수록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일수록 이 PSMA라고 하는 표면 항원을 잘 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찾아가서 PSMA라는 항원을 표현하는 암세포로 찾아가서 치료 방사선을 뿌리고 나오는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 표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 이제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든 플루빅토, 루테슘 PSMA라고 하는 이 플루빅토라는 방사선 동위원소 표적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를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면역 치료는 사실 이제 뭐 신장암이라든지 방광암, 그다음에 폐암, 뭐 여러 가지 특정한 이제 유전자 변이를 보이는 경우, MSI라든지 그다음에 뭐 M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에 이제 우리 면역 감문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는 키트루다라고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대표적으로 면역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입니다.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면역 치료제가 그다지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작용 및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립선암의 치료는 호르몬 차단요법, 호르몬 박탈요법, 호르몬 치료가 되는데, 남자들한테서 우리 어머님들이 다 경험하시는 갱년기, 폐경기를 인위적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호르몬 차단요법이라는 주사제를 맞으면 빠르게 나타나는 약제의 경우에는 불과 일주일 이내 3-4일 만에 확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주사를 맞으면 한 달쯤 지나면 남성 호르몬이 기저치로 떨어지면서 거세치로 떨어지면서 어머님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가지고 폐경기,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그 증상을 똑같이 이제 호소하시게 됩니다. 가장 힘든 게 예상하시다시피 열감, 홍조입니다.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고 땀이 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열이 떨어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또 열이 올라와서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든 증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홍조 열감이고,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똑같이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이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면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주고, 만성 피로, 무기력감, 그리고 근육은 떨어지고 몸에 지방이 축적돼 가지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근육량은 떨어지고 지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D, 칼슘을 기본적으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비타민 D, 칼슘 복합제를 기본적으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ADT라고 알려져 있는 게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라는 표현이고,
연관돼 있는 홍조, 피로, 열감, 골다공증,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 이런 것들이 다 조장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는 사기 전립선암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해지느냐. 1년에 한 번씩 우리 골다공증 검사하시는 게 있죠. BMD라고 하는 골밀도 검사. 그걸 1년에 한 번씩 해서 골 감소증 혹은 골다공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제 뭐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가 탈모가 생기고 그다음에 빈혈이 생기고 백혈구가 떨어져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굉장히 감염, 염증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 화학요법 대표적인 도세탁셀이라든지 카바치탁셀과 같은 대표적인 항암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는 골수 억제에 의한 면역 기능 억제, 빈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도 조심하셔야 되고 특징적인 부작용은 팔다리가 저리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그래서 팔다리가 굉장히 이제 저립니다. 심한 분들은 손톱이나 발가락 끝이 너무나 저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분들은 신경 안정제라든지 신경과 우리 교수님들한테 협진을 해서 같이 병행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라든지 피로감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항암 사이클 주기가 끝나면 기존에 탈모되었던 것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고 특징적으로 손톱 끝이 까맣게 변하는 손톱 끝에 이제 색소가 침삭되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프 억제제,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파프 억제제를 쓰면 가장 흔한 거는 위험한 것은 빈혈입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 파프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한테는 빈혈이 잘 생기는지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흔하게 생기는 경우는 속이 메스껍고 식사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빈혈과 소화기 부작용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흔하기 때문에 아주 근접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고 수혈을 하고 그다음에 항구토제라든지 그다음에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꿈의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뭐 이제 과장된 그런 광고인데 PSMA라고 하는 표면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방사능 라이간드 치료 상품명으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플루빅토라고 하는 방사선 혹은 방사능 리간드 치료의 주요 부작용은 특징적으로 구강 건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SMA라는 게 우리 이제 침을 만들어내는 이하선 여기에 이제 많이 정상적으로 많이 분포를 하거든요. 근데 암 조직이 아니라도 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가 이 침샘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 침샘을 부분적으로 기능 저하를 시켜버립니다. 속된 말로 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침이 잘 안 나와서 이제 구강 이제 건조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지 뭐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뭐 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권해드려 가지고 타액 분비를 유도하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골수 억제 작용도 역시 암세포들이 파괴되니까 골수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도 같이 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수 억제 작용, 빈혈, 혈소판, 백혈구 감소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고 역시 소화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간 메스껍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다른 약제에 비해서 그다지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이제 전립선암에 있어서 큰 이슈를 이제 보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면역 기능을 확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죽이는 그런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다른 암종에서 이제 이 면역 치료를 하면 면역 관련 부작용, 면역이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면역이 활성화돼서 생기는 폐렴, 간염,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이런 내분비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고 갑자기 면역 세포들이 확 방출되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 해서 갑자기 고열이 난다든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제를 이제 우리가 스타트할 때는 이제 치료 시작할 때는 면역 관련된 부작용, 내분비 부작용, 폐렴, 장염 혹은 고열이라든지 혈압이 저하되는 이런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립선암의 뭐 호르몬 차단요법, 항암화학요법, 그다음에 표적치료제, 그다음에 면역치료 관련된 치료 방법과 그다음에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부작용 관리를 해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을 주신 걸 조금 정리를 하고 읽어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님이 이제 남편분이 75세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고 항암제와 호르몬 치료를 병행 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치료 후의 부작용으로 구토와 탈모가 나타나는데 구토가 너무 심해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토와 탈모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항암 화학요법을 하신 거고요. 뭐 탁센계통의 뭐 도세탁셀이라든지 카바치탁셀 혹은 뭐 다른 종류의 암으로 이제 분화가 된 경우에는 뭐 시스플라틴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주사를 맞고 난 뒤에 대개 일주일 이후에 7일에서 10일 사이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게 또 지나가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약 기운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벽혈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기능들이 회복되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죠. 탈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절반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괜찮은데 탈모가 일단 다 진행이 됩니다. 완전히 다 탈모가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항암 화학요법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또 이제 다시 머리가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구토는 우리 담당 교수님들과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토 억제제라든지 그다음에 식욕 촉진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좀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조금 벗어나셔야 되고 자극적인 식사라든지 특히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생식이라든지 뭐 잘 조리가 안 된 음식들은 조심하고 하여튼 큰 자극이 없는 음식을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춘님께서 전립선암에도 면역 항암제가 쓰이냐고 이제 물어보셨고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이 적다고 해서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암에도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고 이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특히 MSI라는 뭐 변이가 있다든지 MMR이라든 특별한 그런 이제 결과가 있는 경우에 키틀루다 이제 우리 상품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펜브롤리주마브라는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제한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사기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임상 시험이 되고 있고 제가 참여한 여러 가지 3상 임상 시험 면역 항암제 연구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냥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변이를 보이는 경우에 특별한 표현형이 있는 경우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된 환자분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고금님께서 전립선암 항암제 치료를 받은 후에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이제 느낀다고 하셨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물어보셨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물어보시는 제 환자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걸 이제 물어보시고 뭘 하신다, 누가 주변에서 뭘 권고하신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항암제를 하시면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암 자체가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인정되지 않고 공인되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어떤 약제를 복용한다든지 면역 강화를 위한 면역 주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하물며 다른 과 선생님들이 내과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아니면 일반 우리 환자분들 보는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권고하시는 면역 치료조차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회복됐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나무님께서 전립선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최근 배뇨가 불편하고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증상은 전립선암하고 관련된 증상은 아닙니다. 대개 이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연령이 전립선 비대증, 그러니까 배뇨 증상이 발생하는 연령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증상이 이제 최근에 곤란을 느끼시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PSA라는 혹은 초음파 이상이 있는 경우에 MRI까지 정밀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볼드님은 60대 후반이신데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배뇨시 통증을 호소하시고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전립선암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암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액 검사 PSA와 필요한 경우에 초음파 MRI까지 검사를 해보셔서 전립선암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진단을 받으시면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충분한 약물 치료와 필요한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리가고파님은 전립선암이 뼈전이가 잘 된다고 말씀 주셨고 뼈전이 증상도 있냐 물어보셨는데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진단된 4기 전립선암이 뼈의 전이가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뼈 전이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뼈에 대한 증상, 뼈에 대한 뭐 특별한 부위에 통증이 없다고 해서 뼈 전이가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뼈 전이는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뼈 전이는 반드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뼈 전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65세 남성인 김광승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최근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고 하체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이 증상도 전립선암에 관련된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진단받으셨는데 하체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증상인데, 만약에 환자분이 변기 검사를 하고 뭐 뼈 스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MRI 검사를 했는데 뼈 전이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척추 전이가 심한 경우에 특히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하체에 힘이 빠지는 척추 압박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받고 영상검사에서 특별하게 뼈 전이가 없으시면 그냥 하체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환자분께서 척추에 저리 병소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얘기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척추 MRI를 찍어서 어떠한 신경이 암에 의해서 눌러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승님께서 자주 다리나 고관절에 저린 느낌을 드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립선암이 골반뼈나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무조건 영상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T, 뼈 스캔, 필요한 경우에 MRI 검사를 해서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연관성을 우리가 보는 거지 증상만으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 검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뼈 스캔, CT, 필요한 경우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지인이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전립선과 정낭 그리고 림프질을 제거를 했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3기 진단을 했습니다. 예후 같은지요. 3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근데 3기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전립선 피막 바깥으로 조금만 벗어난 경우는 3기A라고 그러고요. 제거된 정낭까지 침투된 경우는 3기B라고 합니다. 그래서 3기A와 3기B가 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수술해 주신 우리 이제 담당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되는데, 보통 3기면 추가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한 20-30%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한 20-30%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이 이제 가족이 전립선암 1기 판정되어 가지고 로봇 수술을 받았고 양측 임파선도 다 제거했다고 이제 하셨고, 임파선 전이가 없어도 임파선을 제거하는 게 맞냐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1기라 하더라도 임상 즉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1기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는 2기부터 시작하는데
일기라고 하더라도 악성도도 높고 분화도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PSA 수치가 높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 양쪽 임파선을 제거하는 게 표준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뭐 양쪽 임파선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적인 목적이 있느냐? 최근 연구에서는 치료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전립선암의 병기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입장에서 양쪽 골반 임파선을 절제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 범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이 암 수술 받기 전에도 왼쪽 고환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더니 암 수술 후에 한동안 괜찮다가 또 왼쪽 고환 쪽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수술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 수술이 양쪽 우리 이제 정관 수술이 있잖아요. 그죠? 정관 수술을 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양쪽 정관을 이제 묶는다고 얘기하는데 전립선암 수술할 때 양쪽 정관을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환의 충혈, 그러니까 고환에서 피가 활류가 안 되고 정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그러면 수술하고 관련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큰 문제는 되게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적응이 되고 나중에는 그냥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고 신경 안 쓰이게 그냥 변화가 되기 적응이 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한쪽 고환이 붓는다든지 급성 염증 소견이 있으면 그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키보드 매니아님이 이제 전립선암 치료 후에 차가버섯과 말구버섯을 차로 마시고 있는데 간에 무리가 가지 않을지 괜히 걱정이 된다고. 뭐 저는 반대입니다. 제한테 이제 전립선암 항암 치료 뭐 경구약제라든지 신약이라든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분들이 가끔씩 간 수치, 우리 OTPT라고 얘기하는 간 수치가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차로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큰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치료 목적으로 드시면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요법을 받는 환자분들이 이런 간 수치가 올라가면 약제를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항암 치료에 방해가 되는 일들은 모든 게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어떤 추가적인 한방이라든지 민간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를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와인러버님께서 5월경에 부부가 같이 이제 건강검진 계획을 하고 계시고, 지인 중에 전립선암 말기로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다 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척추신경 압박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변효 증상이 있다고 그러시고 본인께서 전립선암 검사를 해보려고 하십니다. 전립선암 초기 증상은 없어요. 전립선암 초기 증상은 없고 되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비슷한 연령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변효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립선암의 특이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 검사로 건강검진을 하시면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 그리고 PSA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뭐 MRI라든지 전립선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변효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 전립선 초음파 정도는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엔젤님은 전립선 비대증에서 수술은 어느 정도일 때 이제 수술하냐고 이제 물어보셨고, 수술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으면 약을 드셔야 될 정도의 불편감이 있으면 수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이 뭐 많이 개발되어 있고 약을 드시고 가지고 뭐 호전이 되면 왜 수술하느냐, 뭐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수술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결찰술, 표준수술, 홀랩, 뭐 여러 가지 요즘 나와 있는 레줌, 뭐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주제가 아니라서 전립선을 다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만 제거한다든지 일부분만 결찰한다든지 일부분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침습적인 수술은 아니니까 각각의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송하연 님께서 아버님이 PSA라는 혈액 검사가 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셨고, PSA가 24면 높은 수치예요. 이제 연세에 따라서 정상 수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되게 이제 최근에는 한 3 혹은 4 이상이면 조금 이제 의심을 하고, 10이 넘어가면 전립선암 이제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24면 20이 넘으면 전이를 동반할 가능성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4면 분명히 이제 입원해 가지고 MRI 뭐 초음파 조직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4면 한 3기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확진을 받고 병기 검사를 해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하연 님께서 아버님께서 요즘 이제 자주 특히 야간에 이제 자주 부시고 이런 것들이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호발하는 연령과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이런 변효 증상이 발생하는 연령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변효 증상이 있는 분들, 특히 55세 이상의 분들은 전립선암 기본 검사인 PSA라는 혈액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 이런 기본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NJ님께서 아버님께서 전립선암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고 통증이 하나도 없고 늦게 발견이 되셨다고 이제 하고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호르몬 치료하시고 수치가 많이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건 지금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는 뭐 원격 임파선은 4기고 주변에 있는 골반 임파선은 이제 3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거는 수술의 적응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표준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주변 임파선까지 이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최근에는 경구 신약들 아비라테론이라고 하는 경구 항암제와 호르몬 박탈요법 그리고 조금 반응을 보이고 난 뒤에 이제 암이 시작된 전립선을 방사선 치료하는 게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병합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뭐 수술도 뭐 이제 환자분의 동의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술도 이제 권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임상 시험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권고드리고 표준요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호르몬 박탈요법, 경구항암제,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방사선 치료 요 세 가지를 병행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섬섬목수님이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많이 이제 드시면서 전립선암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고요.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전립선암은 진행 속도가 빠른 암인가? 현재까지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오일에 약간 이제 요리를 한 토마토 여기서 나오는 성분 특이한 성분이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토마토를 약간 이제 뭐 올리브 오일과 이렇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들은 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부드러운 암이다. 신사적인 암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다. 국내 암들은 한 70% 정도는 70% 이하는 조금 저위험도 중간 위험도인데 한 30%는 고위험군, 고위험도의 암입니다. 그래서 글리슨 점수라고 얘기하는 분화도가 8점, 9점, 10점인 암들이 국내에서는 많기 때문에 절대 모두가 다 부드럽고 젠틀한 암이고 괜찮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암 진단 당시에 조직 검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섬섬목수님이 요즘 젊은 남성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병률이 왜 늘어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건 맞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이제 30대 후반 뭐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카 유전자라든지 특별한 전립선암을 발생시키는 가계도가 아주 가족력이 높다든지 특별한 돌연변이가 있는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30대 후반 혹은 보통 이제 40대 초반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많고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률은 이제 계속 환자분들이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롭게
그 환자분들이 인제 발생하는 걸 인제 발생률이라고 그러는데 왜 늘어나는지는 첫 번째는 환자분들의 인제 평균 연령, 나이가 이제 수명이 이제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층의 인구가 많아진다는 게 제일 많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PSA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검사가 굉장히 인제 다양하고 쉽게 접근도가 인제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 전립선암이 발생한다고 돼 있고, 나머지 인제 사회학적인 측면은 식생활 습관들이 이전에 우리 한식 위주의 식당에서 서양식 지방식이를 인제 기본으로 하는 이 지방식이가 인제 증가하는 것이 서양에서 호발하는 전립선암도 국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서도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 님이 그 환자분 부친께서는 사기라고 하셨는데 완치가 가능한가? 모든 암들은 사기라고 하면 전이가 있는 암은 완치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금 그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제 환자분들한테는 "사기는 완치되는 암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기 암 환자들의 치료 목적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생활의 질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 질문 주신 분의 신랑 되시는 분이 PSA 수치가 7에서 한 8 정도, MRI 초음파를 했는데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하십니다. 조직 검사는 의사 선생님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지금은 임신 준비 중이라고 하신다. 인제 가입 연령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치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조직 검사를 안 하시고 일단은 좀 모니터링 검사를 안 하셔도 되고, PSA라는 수치가 전립선 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립선 세포에서 세포 내에 있는 효소가 피에서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세포가 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PSA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도 상승하지 않고 MRI 초음파까지 했는데도 괜찮으시면 크게 꼭 수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약 복용을 해서 특별히 수치를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 년에 한 번씩 정도 PSA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금호동의 한간래 님께서 PSA 수치가 14라고 하셨고, 로봇 수술을 하고 2달 후에 PSA가 0.0023, 한 달 후에 0.83,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하셨다고 합니다. 치료 후에는 0.008 정도 나왔다고 하시고 걱정이 돼서 인제 질문 주셨는데, 수술 후에 아주 낮은 수치로 있다가 0.8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0.8 정도. 그래서 인제 2달 후에 아주 떨어졌는데 한 달 지나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생화학적 재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딘가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전립선 주변으로, 수술한 주변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시자고 하셨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말로 구제 방사선 치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위에 방사선을 우리가 그 조사한 부위에 뭔가 나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 6 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PSA라는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한 5 년까지 면밀하게 인제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쪼끔 오늘은 좀 애석하게도 쪼끔 이제 진단 시기가 늦은 4기 전립선암, 3기 후반에서 4기 혹은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있어서 항암 치료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항암 치료를 받는 전이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호르몬 박탈요법을 하는 단독 치료만 있던 시기를 해서 인제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생존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약제에 반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삶의 질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실 수가 있고 취미 생활도 하실 수가 있고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적절하게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석하게 좀 진단 시기가 늦어서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2제 요법, 3제 요법 혹은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병합 치료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서 충분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생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의 정재영이었습니다.